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5월 27일 일요일 늦은 저녁, 미국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에서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이 한 차량을 향해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검은색 닛산 알티마 차량인데 후미등이 깨져 있더라고요. 차주를 조회해보니 40살의 스튜어트 웰던입니다. 후미등을 저렇게 두면 뒷차와 추돌할 위험이 있어요. 경찰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차를 세우라고 사인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미국은 교통단속이 매우 엄격하고 또 경찰의 권위가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반 운전자들도 뒤에 경찰이 따라붙고 사이렌을 울리면 바짝 긴장하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는다면 불응 및 도주로 인식될 수도 있기에 중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당황스러워도 순순히 차를 세우곤 하는데요. 그날 알티마 운전자 역시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도로 옆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차 또한 그 뒤에 차를 주차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알티마 차량이 속도를 빵 올리면서 그대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막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고기에 가까운 난폭 운전을 이어갑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경찰은 즉각 지원을 요청했고 그 도주 경로를 따라 바리케이트 설치하고 또 헬리콥터까지 띄운 채 수십 명의 경찰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오랜 대치 끝에 차는 결국 경찰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춥니다. 차에 있던 운전자 스튜어트는 즉각 체포됩니다. 도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긴장했죠? 조심스럽게 내부를 수색하는데 놀랍게도 조수석에서 온몸에 부상을 당한 채 결박되어 있는 젊은 여성이 발견됩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그녀는 경찰을 보자마자 울부짖어요. 제발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구조된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보니까 온 몸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가득해요. 턱이 완전히 골절돼서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고 또 복부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리 쪽의 상처는 감염이 상당히 진행돼서 거의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부상이 심각했어요. 일단 응급조치를 끝낸 후 드디어 그녀가 힘겹게 진술을 시작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보호 차원에서 그녀를 제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이에요. 스튜어트가 길에서 마약 딜러를 찾던 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집에 좋은 거 있는데 같이 할래? 제인은 심각한 중독자였기 때문에 공짜로 마약을 즐길 수 있다? 그 생각에 별다른 의심 없이 차에 올라탑니다. 잠깐 참고로 이 사건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스프링필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긴 과거에는 제조업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그러다 급격하게 도시가 쇠퇴했죠. 공장들 다 문 닫고 실업자가 폭증했습니다. 그나마 이 도시의 장점이라곤 교통망이에요. 뉴욕, 보스턴, 커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까지 고속도로가 쫙쫙쫙쫙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마약갱단이 이용하게 됩니다. 남미에서 밀수한 헤로인을 스프링필드에서 소분을 해가지고 여길 거점으로 미국 북동부 각 지역으로 대대적으로 유통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스프링필드가 마약 유통의 도매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저렴한 가격에 마약을 구하려는 딜러들 또 중독자들까지 점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스튜어트와 함께 집에 도착한 제인은 함께 마약을 즐깁니다. 그녀가 완전히 취하자 스튜어트가 돌변했어요. 강제로 옷을 벗기더니 제인을 끌고 지하실로 내려갔고요. 날카로운 철사와 코드 그리고 테이프를 이용해 손발을, 몸을 결박합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제인은 공포에 질렸죠. 근데 딱 보니까 이 지하실에 방음 설비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밖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인이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공포를 느끼던 그때 스튜어트가 더 기괴한 행동을 보입니다. 너 그거 알아?
이 지하실엔 악마가 살고 있어. 이러더니 초를 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오각성 그려놓고 막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 악마를 부르는 의식, 빙의된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다 잠시 후엔 커다란 망치를 질질 끌고 오더니 그걸 그대로 제인의 다리에 내려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제인은 이제 도망갈 수도 없었죠. 그때 이후 지옥 같은 감금이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범인은 뭐 야구 배트, 금속 도구, 유리 같은 오만 도구를 이용해서 끔찍한 고문을 가해요. 심지어 고통에 허덕이는 제인의 목을 조르면서 성폭행도 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지만 스튜어트는 그저 재밌다는 듯 웃으면서 바라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제인은 영원히 이곳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연 한 달 만에 스튜어트가 그녀를 끌고 밖으로 나오더니 차에 태워요.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차피 네가 나한테 당한 거 믿어준 사람 있을 것 같아? 마약 중독자 년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함부로 입 나불거리지 마라. 그렇게 가고 있던 중 깨진 후미등 덕분에 경찰 레이더에 걸리면서 스튜어트 체포되고 제인은 구조된 겁니다. 사건은 일단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스튜어트의 범행이 알려지고 3일 만에 무려 7명의 여성들이 저도 당했어요 하고 막 추가 피해를 제보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 그 스튜어트 집에 감금당했고 잔혹한 고문을 당했대요.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체포 3일차 경찰서로 뜻밖의 신고 한 통이 들어옵니다. 한 중년 여성인데 우리 집 지하실에 무슨 죽은 동물이 있는 것 같다. 너무 악취가 고약하니 경찰이 와서 좀 확인해 달라 라는 내용이었죠. 빠르게 주소를 확인한 경찰은 흠칫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스튜어트의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신고한 사람은 아들이 체포된 줄 몰랐던 그의 어머니였고요. 서둘러 수사팀이 출동해서 지하실 문을 열었는데 완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화장실에서 심하게 부패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테이프로 결박당한 채 재갈이 물려 있었고요. 또 복부는 수차례 까레 찔린 상태로 사망해 있었죠. 그런데요, 소름 끼치는 건 부검을 해보니 정작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몸에 남아있는 상흔은 살해가 아닌 그저 고통, 고문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듯 지하실 곳곳에서 여러 증거가 나오는데요. 막 벽 구멍에서 사용된 콘돔이 박혀있질 않나, 검은 테이프가 감긴 나무 막대, 막 머리카락이 엉겨붙어 있는 파란색 벨트까지, 또 천장에 금속 갈고리가 걸려 있어요. 정확히 이걸 어떻게 썼는진 모르지만 분명 상상하기 힘든 처참한 성고문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한편 지문 조회를 통해 그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는데 27살 카일라 에스칼란테였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인데 마약 중독을 겪고 있었죠. 그녀는 6개월 전인 2017년 12월에 실종된 상태입니다. 정밀 감식을 했더니 지하실과 계단에서 카일라의 DNA가 다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죠. 아니 그런데 그 결과를 받아본 경찰의 얼굴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신원 미상 여성 2명의 DNA가 또 추가로 검출된 거예요. 그럼 카일라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까요? 그때부터 수사팀은 집을 다 봉쇄하고 수색견을 대동해서 안팎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러자 차고 아래에서 땅을 파놓고 판자로 대충 덮어둔 흔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죠. DNA 검사와 실종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그녀는 47살의 가정주부 어네스틴 라이언스였습니다. 2달 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죠.
그럼 지금까지 집에서 나온 시신만 2구.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 수색견이 한 지점에서 격하게 짖는 겁니다. 뒷마당 창고였는데 밑을 파보니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됩니다. 4개월 전에 실종된 34살의 아메리카 라이든이었죠. 그녀의 시신은요, 유독 아주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고 또 몸은 전기 코드로 결박된 상태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신을 여기에 안매장한 뒤에 범인은 주기적으로 뒷마당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잔디의 그 뿌리가 깊게 내려왔고요. 그 결과 이 시신을 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게 된 거죠. 그로 인해 이 시신은 다른 피해자들보다 더 빠르게 부패된 거고요. 이렇듯 오랫동안 스튜어트가 숨겨온 지하실 비밀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총 3명이 살해당했고 앞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제보한 7명의 여성, 그리고 차에서 발견된 죄인까지 총 11명이 그에게 당한 거예요. 이들에겐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점이죠. 사실 스튜어트가 마약 딜러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공짜 약을 주겠다는 미끼로 그녀들을 유혹했고 집으로 데려간 거죠. 나중에 재판에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걔네들 고르는 거 쉬워요. 가게에서 사탕 고를 때 생각 많이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딱 봐도 약쟁이 같은 년들한테 말을 걸면 되죠. 어차피 가족들도 안 찾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고문과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3명만 살해당했던 걸까요? 나머지 8명은 가까스로 살아났죠. 알고 보니 여기에는 어머니의 부재가 중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와 스튜어트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특히나 위층에 살고 있었죠. 근데 어머니한테 범행을 숨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합니다. 엄마가 집에 있을 때는 결코 살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끌려왔던 8명의 피해자는 지독한 감금을 당한 뒤 겨우 풀려난 겁니다. 반면에 어머니가 장시간 집을 비울 때 그때 있던 3명의 여성들은 모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각각 화장실, 뒷마당, 창고에 매장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같은 집인데 냄새가 풍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고른 게 어머니가 잘 가지 않는 장소만 고른 거예요. 뭐 뒷마당이나 창고요. 특히나 뒷마당은 수시로 물을 주고 냄새를 없앴고요. 그런데 관건은 사실 지하실이었어요. 특히나 지하실 화장실. 여기서 냄새가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실 몇 번이고 이상함을 느꼈는데 그때마다 스튜어트는 엄마 제가 죽은 동물을 좀 사냥해서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모면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바닥에다가 여러 가지 세제를 뿌려뒀고요. 실제로 경찰이 지하실을 수색했을 때 바닥 한쪽이 세제로 칠해져 있더라고요. 보통 혈흔이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표백제를 선택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죠. 그러니까 스튜어트는요, 왜 계속 어머니 이야기를 하냐면 범죄를 저지를 때 자기는 오직 엄마한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요? 이력을 딱 쳐봤는데 와우, 대단합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가 수두룩 나오더라고요. 일단 1997년생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ADHD를 겪었고요. 또 동시에 난독증이 있어서 글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난독증은요, 지능이나 시력, 청력은 다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뇌가 언어를 잘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글을 읽고 이걸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 생활은 너무 어렵죠. 근데 문제는 정말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스튜어트의 아버지는 수차례 감옥을 들락거렸고 또 가정에서도 폭력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튜어트는 가까운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또 동시에 마약과 포르노에 쉽사리 노출되며 자라요. 얘가 이러니 점점 문제의 행동이 나타난 겁니다. 친구들과 밥 먹시 싸웠고요.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완전히 문제아로 낙인 찍혔죠. 결국 19살이 되던 1996년 그는 친구와 함께 여성을 총기로 위협하고 차량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범행은 계속돼요.
2005년에는 가중폭행 혐의로 감옥에 갔고 2010년에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폭행 혐의로 또 감옥, 2015년에는 총기 사용 및 폭행 혐의로 또 감옥, 2017년에는 여성을 폭행하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또 감옥. 아니 뭐야 이 사람. 그야말로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감옥에 진득히 있을 만한 아들을 빼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였어요. 보석금을 내고 변호사를 썼든지 해서 어떻게든 아들이 되게 낮은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계속 도왔던 거예요. 스튜어트는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 집 지하실에 살면서 끊임없이 여성들 납치하고 감금했고요. 왜 스튜어트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왜곡된 안전기지로 어머니를 인식했다라고 분석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결국 나를 받아줄 유일한 존재야 라고 여긴 거죠. 아니 근데 우리도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스튜어트의 행위는 잔혹한 범죄에 해당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범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들의 고통, 생명에는 아예 안중이 없어요. 이렇듯 사건 전말이 모두 밝혀졌고요. 검찰은 3건의 1급 살인, 납치, 강간, 특수강간 총 52개의 혐의로 스튜어트를 기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변호사는 아니래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해요. 이게 어떻게 무죄일 수 있죠? 스튜어트가 정신 이상이라서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제시했어요. 어릴 때부터 ADHD 심각했고 난독증 있고 또 뇌 기능에도 이상이 있고 충돌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는 이 사람이 애초에 자기 행동을 전혀 억제하지 못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특히나 지하실에서 그 제인이 감금됐을 때 보여준 행동들 있잖아요. 막 촉 희고 막 소금 뿌리고 이걸 이제 언급하면서 얘는 온전치 않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즉각 반박합니다. 스튜어트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고문까지 한 점, 여기를 지목하는데요. 특히나 아까 말했듯이 이 지하실에 방음 설비가 다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범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은폐하려는 또 그에 앞서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결정적으로 시신도 안 매장했고 냄새 없애려고 했고 근데 무슨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변호사도 이건 정신 이상 가지고 안 되겠구나 싶었는지 돌연 방향을 틉니다. 혐의를 전무 인정하고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결국 2021년 9월 30일 법원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3번의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스튜어트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재판을 하면서도 유족들이 진술하는 걸 그냥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막 지루하다고 하품까지 하더라고요. 급기야는 재판 빨리 좀 끝내자. 나 감옥 가서 쉬고 싶다. 라는 망언을 내뱉습니다. 어쩌면 그는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어머니가 모든 범행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남의 판단, 법의 판결 따위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반성도 안 할 거고 교화도 없는 놈을 감옥에 보내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 그녀들이 마약 중독자라고 해서 살해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11명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삶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리고 스튜어트는 3번의 종신형을 받으면서 죗값을 치르긴 했지만 과연 이 악마 같은 놈에게 그것조차 아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 혼자뿐일까요? 여러분의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5년 9월 18일 어둠이 짙게 깔린 밤 9시 무렵에 스톡홀름 경찰서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가 무작정 외쳐요. 저 실종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집 열쇠 갖고 계시죠? 바로 신원을 확인해 본 경찰이 깜짝 놀라고 말아요. 그녀는 3일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살의 이사벨 에릭손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건 그녀의 어머니였는데 사실 이 이사벨이요 아주 위험하게도 불법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넘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만큼은 연락을 꼭 했는데 이번에는 3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 집에 찾아갔죠? 근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요. 이때 엄마는 직감적으로 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서 신고를 해둔 겁니다. 이때 다행히 경찰도 바로 수사를 진행했거든요. 먼저 핸드폰과 카드 내역 조회했죠. 그랬더니 연락이 두절된 그 12일 기점으로 이사벨의 생활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그녀가 혼자 살던 아파트를 방문합니다. 둘러보니까 강제로 누가 침입한 흔적 없고 강도가 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이 집안의 거실 탁자 위에 한 샴페인 반잔이 남아있는 그 잔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말라버린 딸기 꼭지가 발견됐습니다. 이건 그녀가 집에서 샴페인 한잔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긴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럼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당시 경찰은 답을 찾지 못했고 딱히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는 미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때 경찰이 이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집의 현관 잠금 장치를 교체한 후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9월 18일에 이사벨이 태연히 경찰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파트 현관 잠금이 바뀌었다. 키 달라.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때 이사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문의 남성과 같이 왔는데 남자친구래요. 이 남자가 시종일관 이사벨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챙겨주고 있었죠. 그런데 예리한 경찰의 눈에 이 커플이 어딘가 어색한 거예요. 또 이사벨은 괜찮은 척 보이기도 했지만 찰나의 순간 손을 떨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직감적으로 그녀를 일단 남자로부터 분리시켜야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원 확인을 좀 해야 하는데 일단 이사벨 당신만 좀 저쪽으로 가시죠. 이런 핑계를 들면서 그녀를 한쪽 조사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방 안에 문이 닫히자마자 이사벨이 힘없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막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형사님, 저 6일 동안 감금되어 있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요, 정말 단순 실종 사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내뱉은 이사벨의 증언을 통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종 이틀 전인 9월 10일, 이사벨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마틴 트레네보르그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38살의 부유한 주식 중개인이다 라고 소개를 했고 또 이사벨에게 큰 호감을 보였어요. 두 사람이 짧게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틴이 바로 350만 원 정도 되는 거액을 지불했죠. 통장으로 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그가 이사벨의 아파트를 방문했고요.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벨은 좀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내내 마틴이 마치 이사벨을 관찰하듯 눈을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응시를 하죠. 마치 이게요, 성관계만이 목적이 아닌 듯 그런 음흉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어쨌든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틴이 말하길 우리 이틀 뒤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사벨은 좀 찜찜했지만 그래도 돈을 지불할 고객이라는 생각에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마틴이 사실 꽤 매너 있는 남자였기 때문에 안심하기도 했고요. 마틴이 여기서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좋은 샴페인 한 병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다정하게 굿나잇 키스까지 해주고 아파트를 떠나게 돼요. 약속 당일인 9월 12일 저녁입니다. 마틴이 좋은 샴페인 한 병하고 또 따로 딸기 퐁듀 초콜릿을 준비해서 이사벨의 아파트를 방문하게 돼요. 두 사람은 살짝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일단 샴페인을 마시기 시작했죠. 근데 마틴이란 사람이 생각보다 더 스윗하더라고요. 이사벨이 샴페인을 마실 때마다 이 딸기 퐁듀를 하나씩 먹여주는 겁니다.
자, 이사벨한테는 이게 조금 어색했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느껴보는 좀 로맨틱한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조금 들뜨나 싶었는데 얼마 후부터 이사벨은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왜 이러지? 제가 잠깐 화장실 하고 일어나는 순간 이사벨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녀가 눈을 뜬 건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무려 하루 동안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릿한 시야 사이로 자기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마틴이 보였습니다. 얼굴에 다정함이란 다 사라졌고 아주 차가워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죠. 내 벙커에 온 걸 환영해.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이 마틴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 이거 정말 역대급입니다. 일단 마틴은 돈 많은 주식 중개인이 아니에요. 그의 진짜 정체는 의사였죠. 그것도 스톡홀름에서 560km나 떨어진 다른 곳에서 일하던 의사입니다. 하지만 결코 평범한 의사는 아니고요. 그는 지난 20년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IQ 150이 넘는 정말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늘 제일 성적이 좋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편인 거죠. 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인 탓에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해보고자 마틴이 대인관계에 대한 책도 읽고 공부를 막 합니다. 근데 그게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했고 또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뒤틀린 욕망을 품게 되죠. 나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여자가 필요해. 자기한테 충성할 여자를 직접 사냥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죠. 이걸 어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성을 제압해야 하니까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틴은 어릴 적에 좀 왜소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결심을 한 직후부터 매일 운동하고 프로틴 먹으면서 몸을 키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몸이 좀 만들어지는데 성공을 하니까 곧장 다음 계획에 돌입했죠. 사람을 납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마틴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돌연 군입대를 합니다. 그것도 무슨 야전 수렵을 전문으로 하는 팀으로 자원해서 들어갔고요. 거기서 1년 동안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가장 빠르게 사람을 납치하는 방법을 고안해 나가게 돼요. 와, 정말 이거 나쁜 의미로 대단하죠. 마틴은요, 그렇게 범죄자가 되기 위해서 신체적 조건과 지식까지 자발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시작일 뿐입니다. 마틴의 다음 목표는 의사 되기예요. 의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 또한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납치를 하려면 돈과 약물이 필요해요. 먼저 돈은 이 여성을 가둬둘 벙커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었고요. 약물은 이 여성을 좀 더 쉽게 제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의사가 되기 쉽냐? 네, 쉬웠어요. 워낙 머리가 좋았던 마틴에게 의대 가는 건 식은 죽 먹기였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08년 마틴은 30살의 나이에 거뜬하게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후 스웨덴 스코네주에서 일을 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았죠. 동시에 벙커를 지을 집을 물색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고요. 다시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나 2010년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돈이 모였고요. 이때쯤 마틴은 스웨덴 남쪽에 위치한 한적한 도시 크리스티안스타드에 집을 구매해둡니다. 여기가 아주 도시 외곽이고 아주 한적해서 사람들 눈을 피하기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리고 즉각 벙커 공사에 착수했죠. 그 안에다가 침실, 화장실, 주방까지 다 구비를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납치할 여성이 여기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그 여성을 말을 안 들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여성을 조련할 고문실도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벙커 외부에다가 30cm가 넘는 콘크리트 벽을 둘러요. 그래서 완벽한 방음 상태를 완성했죠.
이 콘크리트 벽 때문에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절대 밖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간의 대대적인 공사가 끝났고요. 마틴은 마지막으로 벙커에 문을 달게 됩니다. 이 문이요, 거의 은행 금고에나 쓰는 그런 특수 잠금 장치가 부착된 육중한 이중문이었어요. 그렇게 마틴의 지옥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그렇게 시점은 2015년. 어릴 적 나에게 충성할 여자를 납치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지 20년 만에 이 계획은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건 한 가지예요. 납치할 대상을 찾기 전 마틴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짜 신분증과 자동차 번호판을 준비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 이동할 때 사용할 특수 가면을 제작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그 가면들인데 정말 너무 기괴하죠. 전 토미하면서 이런 사람 정말 처음 봐요. 너무 소름 돋아.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끝났고 본격적으로 여성들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어요. 첫째, 납치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여성이어야 한다. 둘째, 내가 성적으로 흥미로운 여성이어야 한다. 그는 약 10명의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그때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듯 했죠. 그러던 2015년 9월 10일입니다. 그날도 마틴은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 자기 계획의 활용점정이 될 여성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어요. 이때 이사벨의 사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금발에 화려한 외모를 가진 그녀. 심지어 불법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네. 이러면 납치도 수월해지거든요. 즉각 마틴은 이사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큰 돈을 한 번에 입금한 후에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 그리고 첫 성관계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예상대로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타입이었고 성적으로도 끌렸고요. 근데 마틴은 여전히 철저했어요. 그날 밤 아파트를 나와서 또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 후에 그녀의 집 주변을 다 돌아다닙니다.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요. 그러니까 납치 후 동선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하는 거죠. 이사벨과 이틀 후 약속을 잡아놓고 마틴은 루히프놀이라는 약물을 준비합니다. 이게 항정신성 약물인데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기도 해요. 복용을 하면 심신이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또 깊은 수면에 빠진다는데요. 마틴은 이걸 의심 없이 먹게 하려고 약을 탄 딸기 퐁듀 초콜릿을 제조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걸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이 들어있는 딸기 꼭지는 검은색 줄을 그어둬요. 정말 치가 떨리게 치밀하죠. 드디어 9월 12일, 마틴은 샴페인과 딸기 들고 이사벨에게 향했어요.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이사벨이 딸기를 먹더니 곧이어 정신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마틴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서둘러 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그게 바로 직접 제작한 얼굴 가면입니다. 근데 이게 2개였어요. 왜 그랬냐? 한 개는 자신이 착용하고 나머지 노인 가면은 이사벨에게 씌웠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이후에 마틴은 바로 차에 가서 또 준비해온 휠체어를 꺼내요. 예상되시죠? 이 휠체어에다가 노인 가면을 쓴 이사벨을 태워서 차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 동네에 지금 계단이 있는지 그걸 확인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후 벙커로 가는 길조차 마틴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가는 중에 이사벨이 깰까봐 1시간 간격으로 미다졸람을 투약해요. 그렇게 무려 7시간을 달린 끝에 벙커에 도착하게 되죠. 그녀를 침대에 눕히는 순간 마틴은 흥분합니다. 그 순간을 위해 지금 20년 달려왔으니까요. 자고 있는 이사벨 성폭행했고 이젠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그날부터 이사벨에겐 지옥이 펼쳐집니다. 도대체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남자가 날 납치한 것 같은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마틴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지켜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10년간 여기서 내 여자가 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노예인 거지. 이거 듣고 이사벨은 당연히 강하게 저항하죠. 막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소리도 지르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하물며 주변에 있는 물건 막 던지고 마틴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사벨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맙니다. 잠시 후 그녀가 좀 진정하니까 마틴이 한 장의 종이를 내밀어요. 그 안에는 끔찍한 규칙들이 적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여기 사는 동안 나의 여친으로 최선을 다한다. 일주일에 2-3번 반드시 성관계를 가진다. 나를 위해 하루에 2번 요리하고 집을 청소한다. 뭐 이런 사항들 외에도 배꼽 피어싱을 해라, 전신 왁싱을 해라. 그러니까 마틴의 성적 환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이한 규칙들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은 10년. 그런데 또 이 계약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감금 기간을 1년씩 차감해 줄 수도 있대요. 어떤 경우냐? 그걸 제가 유튜브 정책상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내 정액을 어떻게 해라, 성관계 영상을 어떻게 찍어라, 변태 같고 역겨운 내용들이었죠. 다음 날부터 마틴은 아침마다 이사벨을 데리고 안뜰을 산책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빨리 벙커에 가두고 자기는 출근을 해요. 저녁 6시에 돌아와서 이사벨 방으로 가더니 함께 밥 먹고 자면서 드디어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하고 흡족했습니다. 반면에 이사벨은 지금 너무 두렵고 죽을 맛이죠. 게다가 이 마틴과 시간을 보내면 볼수록 얘가 진짜 또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있으면 너 말고 다른 여성도 납치해 올 거야. 그게 네 엄마일 수도 있겠지. 그럼 모녀가 다 내 노예가 되는 거네? 이래요. 치가 떨리죠. 그리고 이사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선 바로 태도를 180도 바꾸기 시작해요. 마틴한테 아주 친절하고 스윗하게 구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바깥 생활에서도 성매매하면서 힘들게 살았다. 네가 만들어준 이 벙커에서 월세도 안 내고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마틴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막 보고 싶었다 반겨주고 좋아하는 음식 해놓고 비위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에 마틴은 너무 기뻤죠. 20년간 한 여자를 완전하게 사육하길 꿈꿨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을 하니까요. 그는 그렇게 점점 경계심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다 감금 4일차 이사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마틴, 이젠 여기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쓰던 물건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마틴이 넘어가요. 하지만 자신이 직접 네 아파트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말하죠.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달려가지고 또 아파트에 갔는데 현관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촉이 좋았던 마틴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직감해요.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수사를 완전히 중단시켜야겠다. 이사벨이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라면서 그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기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거 너무 위험한 일 아닐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벙커에 있는 이사벨이 자기한테 빠져있는 듯 하거든요. 순응하는 자세를 내내 보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결국 다음 날 마틴은 다시 이사벨을 태우고 스톡홀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틴의 계획은 참 멍청했어요. 두 사람이 마치 연인인 척 경찰한테 가서 실종 안 된 거 확인해주고 열쇠를 받고 오면 되겠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짐 챙겨서 다시 벙커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쩌면 그날 경찰의 예리한 촉이 발동하지 않았다면 이사벨은 또다시 벙커 지옥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겨우 분리시켜서 놓고 나니 이사벨이 울면서 지난 6일간 감금된 전말을 털어놓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 즉각 마틴은 검거됩니다. 20년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2월 재판이 시작되는데 마틴이요. 납치는 인정을 하는데 강간 혐의는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변호인은
마틴이 워낙 외롭고 우울하게 살다 보니까 이사벨이 여자친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그녀를 데려와서 돌본 거다라는 아주 황당한 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아니, 약물 먹이고 벙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증거가 충분한데도 이렇게 변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아마도 이 이사벨의 직업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끝내 법원은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강간치상 혐의는 무죄 처리됩니다. 납치만을 인정하게 된 거죠. 마틴에게는 징역 10년과 2,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2달 뒤에 열린 항소심에서 이마저도 징역 8년으로 감형되었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다소 아쉬운 결말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이게 실화 맞아? 이거 무슨 영화 이야기 아니야? 싶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치밀한 범죄자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무려 20년간, 아니, 그 좋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조차 모두 이 범죄를 위해서였다라는 게 저는 너무 소름 돋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 좋은 머리를 왜 이런 식으로 쓸까? 2024년인 현재 마틴은 형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 나온 그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2의 벙커를 꿈꾸진 않을지, 만약 또다시 같은 범죄가 발생한다면 마틴은 앞서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더 철저한 범죄자가 될 텐데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